에릭슨의 모토는 관찰하라, 관찰하라였다. 그에게 관찰 노트가 있어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 모두를 기록했다. 특히 그를 매료시켰던 한 가지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였다. 어쩌면 에릭슨은 자신이 다리를 다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워낙 힘들었기 때문이도 모른다. 에릭슨은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걸음걸이의 무게를 유심히 보았다. 고집스럽고 결연한 사람들은 발걸음도 다르겠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발걸음도 가벼웠다. 게을러 보이는 사람들은 어거적 걸었고 상념에 빠진 사람들은 오락가락 걸었다. 골반을 특히 많이 흔들거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활발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단점이나 불안을 숨기고 싶을 때 그런 거리도 있었다. 가장되게 큰 걸음으로는 남성성을 강조하며 걷거나 반항적인 10대들이 무심한 척 발을 질질 끄는 경우가 그랬다. 에릭슨은 사람들이 흥분하거나 초조하면 걸음걸이가 갑자기 바뀐다는 사실도 알아챘다. 이 모든 게 에릭슨에게는 상대의 기분이나 자신감에 관해 무궁무진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진료실 책상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배치해 환자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게 만들었다. 상담이 끝난 후 환자의 걸음걸이가 바뀐다면 그것도 알아볼 수 있었다. 에릭슨은 환자가 의자에 앉는 방식, 의자 팔걸이를 잡을 때 손이 긴장한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얼마나 마주 보는지도 면밀히 관찰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서도 몇 초 만에 에릭슨은 상대가 얼마나 불안한지, 경직되어 있는지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었다. 그들의 보디랭귀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에릭슨이 정신병동에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심리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환자가 한 명 있었다. 환자는 사고로 큰 돈을 벌었다가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울면서 끊임없이 양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가슴에서 바깥쪽으로 곧장 말이다. 그가 왜 이런 틱을 갖게 됐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방법은 없었다. 그에게 말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고 정작 말을 해도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에릭슨은 환자를 보자마자 남자가 가진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다. 그는 이 동작을 통해서 말 그대로 남보다 앞서려고 평생 노력해서나 부질없는 절망만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었다. 에릭슨은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많이 겪으셨군요. 그러자 남자의 팔 움직임이 아래 위로 바뀌었다. 남자는 이 새로운 동작에 흥미를 느낀 듯 했고 이제 그에게 남자의 틱이 됐다. 에릭슨은 현장의 심리치료사와 협업해 이 남자의 양손에 사포를 지어주고 그 앞에 거친 통나무를 가져다 놓았다. 이내 남자는 나무에 사포질을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겼고 나무가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냄새에 푹 빠져들었다. 남자는 우기를 거치고 목공 수보를 들었다. 그리고 정교한 체스 세트를 만들어 팔았다. 순전히 남자의 보디랭귀지에 집중해 신체 동작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에릭슨은 꽁꽁 잠긴 그의 마음을 열고 남자를 치유할 수 있었다. 에릭슨은 비언어적 소통에서 남녀가 보이는 차이에 특히 흥미를 느꼈다. 그 차이는 남녀의 사고방식 차이를 반영했다. 에릭슨은 특히 여자들이 가진 버릇을 잘 감지했는데 아마도 몇 달 동안 누이들이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에릭슨은 누이들의 보디랭귀지에서 드러나는 뉘앙스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었다. 한 번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에릭슨을 찾아와 그동안 여러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에릭슨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의사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에릭슨은 여자가 옷깃에 부풀러기를 뜯는 모습을 지켜봤다. 에릭슨은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소 재미없는 질문을 몇 가지 던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릭슨은 느닷없이 아주 자신의 찬 목소리로 자신이 그에게 딱 맞는 사실상 유일한 정신과 의사라고 말했다.
에릭슨은 우쭐한 태도에 놀란 여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에릭슨은 그걸 증명하려면 질문 하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슨이 물었다. 여자는 옷을 입고 다닌 지 얼마 됐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에릭슨은 남자가 불화기를 떼는 모습을 보고 알아차렸다고 설명해 주었다. 여자라면 불화기를 떼다가도 가슴 주변 부위에 이르면 멀찍이 피해 가야 했다. 그런 손동작을 수도 없이 많이 본 에릭슨은 속일 수 없었다. 게다가 에릭슨은 테스트부터 해봐야겠다고 말하는 남자의 단호한 어투로 뚝뚝 끊어지는 목소리의 이름도 분명 남성적이었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모두 이 젊은 남자의 극히 여성스러운 외모와 그가 정교하게 만드는 목소리에 쏘아 넘어가선 보디랭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에릭슨이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여성 환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그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에릭슨은 여자의 말을 끊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진료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 여자는 화가 난 듯 했으나 순순히 그의 말에 따랐다. 에릭슨은 여자의 걸음걸이와 어제 앉는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을 보며 면밀히 관찰하다. 그런 다음 문제가 뭐냐고 물었다. 9월에 남편이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죽도록 무서워해요. 에릭슨이 말했다. 부인,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다면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아는 게 있는데요. 다소 불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을 남편도 아시나요? 아니요. 대체 어떻게 아신 건가요? 여자는 깜짝 놀라게 말했다. 부인의 보디 랭귀지가 그렇게 말하네요. 에릭슨은 여자가 한쪽 발목 뒤로 완전히 돌아갈 만큼 다리를 단단히 꼬고 앉아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의 계몽상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은 다들 비슷하게 몸을 꽁꽁 닫았다. 또 여자는 분명 해외로라고 발음하지 않고 머뭇거리듯 해외로라고 발음하는데 이 수치심은 가진 사람들 말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 그녀의 그런거리는 복잡한 합리관계를 얽혀버렸다고 느끼는 여자의 걸음새였다. 다음 진료 때 여자는 애인을 데려왔다. 애인도 유부남이었다. 에릭슨은 애인의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 부인도 앉을 때 똑같이 한쪽 발목을 아래로 넣으며 몸을 닫은 자세를 취했다. 바람을 피우고 계시군요. 에릭슨이 말했다. 네, 남편이 말하던가요? 아니요. 부인의 보디랭귀지를 보고 알았어요. 남편분이 왜 만성두통을 앓는지 이제 알겠네요. 에릭슨은 세 사람 모두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에릭슨의 관찰력은 계속 발전해 그의 감지하기가 힘든 비언어적 소통까지 읽을 수 있게 됐다. 에릭슨은 사람들이 숨쉬는 패턴만 보고도 상대의 마음 상태를 판단할 수 있었다. 에릭슨은 상대의 호흡 패턴을 그대로 따라 환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고 깊은 나프라를 느끼게 했다. 에릭슨은 사람들이 부지식 간에 말하는 소리 없는 말, 즉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입모양으로만 말하는 단어나 이름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점쟁이나 무당, 일부 마술사들이 이런 식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에릭슨은 비서가 타이핑을 치는 손이 무거워지는 것만 보고도 그녀가 생리 중인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의 손의 살결과 걸음걸이,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환자나 친구들이 보기에 에릭슨은 마치 점쟁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에릭슨이 제2의 언어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관찰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